대감 호랑이 등에 올라타셨으면 끝까지 달리셔야 합니다. 너희는 내가 물러나기를 그토록 바랐느냐? 그 시카는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제 목을 치고 동생들을 살려주십시오. 자신의 왕좌를 만들어준 1등 공신, 바로 아내의 남동생 4명을 모두 죽인 왕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매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칼을 휘둘렀던 피 섞인 혈맹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철의 군주라 부르는 태종 이방원, 그는 도대체 왜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처남들을 멸문지화라는 끔찍한 비극으로 몰아넣어야 했을까요? 단순히 권력에 미친 폭군이었기 때문일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믿었던 동지가 가장 위험한 적으로 돌변하는 순간을 말입니다. 태종에게 처남들은 왕권을 향한 사다리였지만 왕이 된 직후 그들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아내 원경왕후의 절규와 눈물조차 외면한 채 그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어제의 동지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륙이 아니었습니다. 왕좌라는 고독한 괴물이 집어삼킨 비극적인 가족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자가 아닌 왕권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괴물이 되어야만 했던 한 인간의 고뇌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아들의 앞길을 위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고 스스로 악역을 자처한 아버지 이방원의 진짜 이야기. 그 서늘하고도 뜨거운 권력의 이면, 그 핏빛 기록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태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 그는 정한군이라 불리던 일개 왕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그의 곁을 지킨 가장 든든한 우군은 바로 아내 민씨, 훗날의 원경왕후였습니다. 그녀는 여장부였습니다. 남편이 주저할 때 무기를 숨겨두었다가 내어주며 결단을 촉구했고 친정인 여흥민씨 가문의 막대한 재력과 사병을 동원해 남편을 보위했습니다. 사실상 태종의 옥좌는 절반이 민씨 가문의 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민무구, 민무지를 비롯한 처남들은 매형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뛰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세상 그 무엇도 부러울 것 없는 피로 맺어진 혈맹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속성은 참으로 비정합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태종 즉위 후 민씨 가문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왕비의 남동생들이자 개국 공신인 그들에게 줄을 서려는 관리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지요. 태종은 이를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이미 경고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왕권은 나눌 수 없다. 태종에게 있어 처남들의 드높은 위세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훗날 자신의 뒤를 이을 세자의 앞길을 막는 거대한 장애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듯 조선의 권력 또한 오직 왕에게만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태종의 철칙이었으니까요. 태종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바로 세자, 양녕대군이었습니다. 당시 세자는 어렸고 외삼촌들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태종은 역사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려 왕조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바로 외척들의 바로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눈을 감고 어린 세자가 왕위에 오른다면 조정은 왕의 것이 아니라 외척 민씨들의 세상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태종은 결심합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더라도 내 아들에게는 가시덤불 없는 깨끗한 왕좌를 물려주겠다. 이것이 바로 태종이 악역을 자처하게 된 가장 큰 동기였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군주로서의 냉혹함이 교차하는 지점이었지요. 1406년 태종은 충격적인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선의파동입니다. 나는 이제 지쳤으니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이 선언은 조정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신하들은 머리를 땅에 찌우며 아니 되옵니다를 외쳤습니다. 이것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태종의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시험대였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왕에게 충성하는지, 그리고 누가 세자의 즉위를 반기며 딴 마음을 품고 있는지 가려내기 위한 무서운 덫이었던 것입니다. 이 살얼음판 같은 상황에서 눈치 없는 먹잇감들이 덫을 향해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민무구, 민무질 형제였습니다. 국선이 소동이 벌어졌을 때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죽을까봐 벌벌 떨며 통곡하는데 이들 형제는 묘한 미소를 지었다고 실록은 전합니다. 심지어 세자 저하께서 어린 나이가 아니시니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다라는 식의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태종의 눈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놈들이 내가 물러나기만을 기다렸구나. 어린 조카를 앞세워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려 하는구나. 태종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찰나의 미소는 그들 가문의 몰락을 재촉하는 저승사자의 미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태종은 신하들의 간청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선의를 철회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칼을 뽑아듭니다. 선의 파동 당시 불충한 태도를 보였던 자들을 색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타깃은 명확했습니다. 태종은 민무구와 민무지를 지목하며 너희는 내가 물러나기를 바랐느냐? 어린 세자를 끼고 권력을 농단하려 했느냐? 라며 무서운 불호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반역에 준하는 죄를 묻는 것이었지요. 권력의 정점에 있던 처남들이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으로 몰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종의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원경왕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동생들이 어떤 동생들입니까? 남편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청춘을 바친 1등 공신들입니다. 원경왕후는 태종을 찾아가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집안이 당신에게 해준 것이 얼만데 동생들을 죽이려 하십니까? 그녀의 절규는 궁궐을 울렸지만 태종의 마음은 차가운 얼음장과 같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눈물을 보며 오히려 더 냉정해졌습니다. 왕비가 저렇게 나오니 더더욱 외척을 살려둘 수 없다. 아내의 강한 성격조차 태종에게는 외척 바로의 위험 신호로 읽혔던 것입니다. 결국 민무구와 민무질은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리던 권세가들의 초라한 몰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종은 그들을 살려둘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대간들을 부추겨 상소를 올리게 했습니다. 민씨 형제를 처형하여 후한을 없애야 합니다. 라는 상소가 빗발쳤죠. 태종은 마지못해 하는 척하며 1410년 마침내 그들에게 자결을 명합니다. 원경왕후의 두 동생은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제1차 외척 숙청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종의 칼끝에는 아직 남은 피가 부족했습니다. 두 형제가 죽고 난 뒤 남은 동생인 민무휼과 민무회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납작 엎드려 있으면 목숨만은 부지할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어리석게도 또다시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바로 세자 양녕대군과의 관계를 끊지 못한 것입니다. 양녕대군은 자유분방한 성격 탓에 잦은 비행을 저질렀는데 외삼촌들은 조카를 꾸짖기는커녕 그 비행을 덮어주거나 부추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태종의 정보망인 의금부와 내시들은 이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하여 왕에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굴에서 호랑이의 새끼와 놀면서 호랑이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1415년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세자 양녕이 몰래 기생을 궁으로 들이는 등 문제를 일으켰을 때 민무휼과 민무회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태종은 폭발했습니다. 단순히 세자의 비행을 방조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놈들이 세자의 약점을 잡아 훗날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들려 하는구나. 태종은 이를 역모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이미 두 형제를 죽였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 처남들에게 태종은 마지막 자비심마저 거두어들였습니다. 이제 남은 두 처남의 운명도 풍전등화가 되었습니다. 국문장은 처참했습니다. 태종은 직접 친국을 하지는 않았지만 의금부에 엄명을 내려 그들의 죄를 낱낱이 캐내게 했습니다. 너희가 세자에게 딴 마음을 품게 했지? 너희 집안이 다시 권력을 잡으려 했지? 혹독한 고문 끝에 그들은 억지 자백이라도 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목은 불충과 원망이었습니다. 왕을 원망하고 세자를 그릇된 길로 인도했다는 죄. 사실상 정치적인 살인이었습니다. 태종은 이 기회에 민씨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기로 작정한 듯 했습니다. 원경왕후의 남은 희망조차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4명의 남동생이 모두 죽었습니다.
1416년 민무휴과 민무회마저 자결을 강요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중궁궐 깊은 곳 원경왕후의 처소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왕으로 만들었지만 그 대가로 친정 가문의 멸문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남편이 원망스러워 미칠 것 같았지만 그녀 또한 왕비라는 자리에 묶인 몸이었습니다. 밤마다 가슴을 치며 통곡했을 그녀의 한이 들리는 듯합니다. 태종은 그녀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아갈 면목이 없었을지도 혹은 그녀의 분노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부의 연은 이미 끊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모든 숙청이 끝난 후 태종은 홀로 남았습니다. 신하들은 그의 그림자만 봐도 벌벌 떨었고 아내와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행복했을까요? 권력의 정점에 섰지만 인간 이방원은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모든 악업은 내가 지고 갈 테니 주상은 성군이 되시오. 그는 자신이 악역을 맡아 피를 흘려야만 다음 왕이 깨끗한 땅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생각한 군주의 책임이자 숙명이었습니다. 민씨 형제들이 그토록 믿었던 줄 양녕대군마저 끝내 폐위되었습니다. 태종은 외척들의 영향력에 오염된 양녕 대신 학문을 사랑하고 현명한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입니다. 만약 민씨 형제들이 살아있었다면 충녕의 즉위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태종이 처남들을 제거한 덕분에 세종은 외척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된 것입니다. 태종의 잔혹한 칼날은 역설적이게도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우기 위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1418년 세종이 즉위합니다. 태종은 상왕으로 물러나 섭정을 시작합니다. 이제 막 왕이 된 22살의 아들. 그 아들의 어깨에는 외척이라는 무거운 짐이 없었습니다. 태종은 아들의 즉위식을 지켜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되었다. 너는 나처럼 피를 묻히지 마라. 너는 오직 백성만을 생각하라. 자신이 짊어진 살인자라는 오명과 비정한 남편이라는 멍해가 아들의 태평성대를 위한 값비싼 수업료였음을 확인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태종의 칼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종이 즉위한 직후 태종은 며느리인 소원왕후의 아버지, 즉 세종의 장인인 시몬마저 제거합니다. 민씨 형제를 죽인 것과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왕의 장인은 권력의 독이다. 아들이 정에 이끌려 처가에 휘둘릴까봐 아버지가 대신 악역을 맡아 사돈을 죽인 것입니다. 정말 지독한 부정이자 무시무시한 권력 의지입니다. 세종은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종은 죽는 그 순간까지 왕권 강화라는 목표 하나만을 위해 달렸던 폭주기관차와 같았습니다. 1420년 원경왕후가 병석에 눕습니다. 평생의 동지이자 원수였던 남편 태종이 문병을 옵니다. 하지만 역사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의 화해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듯합니다. 원경왕후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 죽은 동생들을 그리워하며 남편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태종 또한 미안함과 정당성 사이에서 갈등했을 것입니다. 왕후 미안하오. 하지만 이것이 조선을 위한 길이었소. 마음속으로만 되뇌었을 이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부부의 이별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헐릉. 그곳에는 태종과 원경왕후가 나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살아서는 그토록 치열하게 싸우고 미워했던 두 사람이 죽어서는 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셈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그들의 무덤 앞에서 평화로운 산책을 즐기지만 그 땅 아래 묻힌 이야기들은 여전히 뜨겁고 처절합니다. 태종의 옆자리에 눕는 것을 원경왕후는 과연 원했을까요? 아니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나마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했을까요? 태종의 외척 숙청. 그것은 분명 잔혹한 살육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태종이 깔아놓은 단단한 반석 위에서 세종이라는 거대한 탑이 세워졌다는 것을요. 만약 태종이 정에 이끌려 처남들을 살려두었다면 조선 초기는 외척들의 세도 정치로 혼란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모든 오명을 뒤집어 쓰겠다. 태종의 이 지독한 결단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날 한글을 쓰고 찬란한 문화를 누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피 묻은 손으로 태평성대의 문을 연 군주 태종 이방원. 그의 리더십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태종의 인간적인 면모를 잠시 떠올려 봅니다. 그토록 냉혹했던 그도 말년에는 손자들을 끔찍이 아꼈다고 합니다. 세종의 아들인 문종이나 수양대군 등을 무릎에 앉히고 웃음 짓던 평범한 할아버지. 어쩌면 그는 피비린내 나는 정치판에서 벗어나 그 순수한 아이들을 보며 비로소 안식을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지켜낸 왕권이 이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안도감. 그것이 그가 얻은 유일한 보상이 아니었을까요? 중국의 황제들이나 고려의 왕들과 비교해봐도 태종처럼 철저하게 외척을 배제한 군주는 드뭅니다. 보통 개국 초기에는 공신과 외척의 힘을 빌리기 마련인데 태종은 오히려 그들을 제거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는 관료제 국가로 정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적인 인연보다 공적인 기강을 우선시한 태종의 원칙. 비록 그 과정은 야만적이었으나 그 결과는 문명적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궁궐의 기와 지붕이 더욱 검게 보입니다. 태종의 시대는 피와 눈물로 얼룩진 폭풍우의 시대였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살인마라 욕하고 누군가는 그를 영웅이라 칭송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도자의 자리는 고독한 결단의 연속이라는 점입니다. 대의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명분, 과연 그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 민씨 형제들의 죽음은 권력의 수레바퀴 아래 깔린 필연적인 희생양이었을까요? 역사는 정답을 주지 않고 다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뿐입니다. 조선 왕조실록 태종편을 읽다 보면 행간마다 숨겨진 그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기록은 건조하지만 그 속의 인간 드라마는 치열합니다. 오늘 우리는 태종과 민씨 형제의 비극을 통해 권력의 무상함과 리더의 무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쩌면 태종처럼 힘들고 외로운 결단을 내려야 했던 순간이 있었겠지요. 역사는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경회로 연못에 비친 노을이 붉습니다. 마치 그 시대의 피처럼 혹은 태종의 뜨거웠던 열정처럼 말이죠. 태종 이방원. 그는 악역을 자처하여 조선의 기틀을 다진 필요하게 군주였습니다. 그의 처남들이 흘린 피 위에서 세종의 르네상스가 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역사의 비정한 승부사 태종, 그의 고독한 등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태종의 외척 숙청과 그 이면에 담긴 고뇌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태종의 선택을 지지하십니까? 아니면 비판하십니까? 어떤 판단을 내리든 그가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군주 중 한 명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덧붙이자면 훗날 민씨 집안은 복권이 되었을까요? 세종은 즉위 후 외삼촌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상소에도 침묵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들의 명예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권력 싸움에서 패배한 자들의 비애는 수백 년을 갑니다. 승자의 역사 뒤에 가려진 패자의 눈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한 조각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우리가 누리는 이 시스템과 문화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결국 조선 초기의 기틀을 다진 태종을 만나게 됩니다. 600년 전의 비극이 오늘날의 번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참으로 놀랍지 않으십니까? 역사는 단절되지 않고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 강물 위에서 우리는 현재를 살고 미래를 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종의 비정함 속에 숨겨진 애민의 역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쳐내야 했던 인간적인 고통. 이 두 가지를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단순히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고 품격 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미있는 야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